23년은 기본적으로 주택 매수 시점은 찾아오기 어렵다. 어휴. 이렇게 전제를 까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22년 끝자락이나 23년 초처럼 그런 반등세 말고 좀 강한 반등세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 수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자, 그러면 돈의 흐름을 이제 우리는 읽어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를 더 여쭤봐야 되는데 2023년 중반 이후에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떤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 네. 그래서 이 시그널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주식이라든지 네. 부동산이라든지 금융 혹은 실물 투자 관점에서는 시기적으로나 네. 자산 배분 관점에서나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식 같은 경우는요. 네. 기본적으로 22년 10월이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2년 10월에 저점 네, 나왔다. 예, 저점 나온 예, 거고요. 다만 반등세가 뚜렷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거는 사실 지난 여름에 만나 뵀을 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네. 예, 그때도 여기 어디 써 적어놨는데. 있을 겁니까? 네. 예, 22년 말 정도면 금리 인상 다 반영됐다. 그렇죠. 이거 여기다 내가 그거 써놨. 얘기해 주세요. 23년도 가면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를 여쭤봤는데 22년 말 정도면은 금리 인상은 다 반영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여름에 말씀드렸었듯이 맞아요. 이게 기준금리의 고점이 어쨌든 23년 1, 2분기예요. 네. 속도 조절만 있을 뿐이지 아직도 인상은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내년 초까지는, 23년 초까지는. 그러면 1, 2분기의 중반 그냥 평균선으로 잡으면 3, 4월 달이잖아요. 네.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3, 4월 달로부터 대략 한 5개월, 6개월 전 그 정도가 10월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빠르면 10월인 거고 네. 늦으면 12월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건 선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돈은 먼저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금리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먼저 저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앞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물가 정점론, 환율 정점론, 주가 저점론 다 같은 겁니다. 그렇죠. 지표만 다른 거지. 지표가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그렇게 해서 기준금리,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변화를 이제 금융시장에 먼저 반영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22년 한 10월 정도를 이제 바닥으로 보시는데, 예. 그러면 또 향후에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르는 건 또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저점이고 고점이고 그런 기조적인 변화는 금리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많이 드리냐면 경기 침체 말씀드리니까 아니 그러면서 그걸 경제 위기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고 경제 위기로 받아들이시니까 그런데 왜 주가가 반등합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이제 공부가 필요한 분들. 예. 네. 그렇게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여부, 경기는요 굳이 따진다면 주식시장에서는 기울기에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울기에 비례한다고요? 예. 금리는 금리의 인상과 인하 이런 완화냐 긴축이냐 금리의 고점이냐 저점이냐 이것은 그거보다 선행해서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저점 고점을 찾을 때.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그 주가의 흐름, 네. 기울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높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은 22년, 23년에 오기 어렵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막 드림에 투자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옛날에 테슬라에 막 투자하고 그런 거는 실제 테슬라가 실적이 좋아서 투자한 게 아닌 거죠. 드림에 투자한 거죠. 그렇죠. 미래 그림. 그런데 23년만큼은 실적 자체가 어두울 거기 때문에 드림에 투자했다간 계속 아니네. 또 소위 말하는 쇼크를 받는 거죠. 매번.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뚜렷하게 반등하기 어렵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께 좀 주식 투자를 만약에 꼭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23년은 정말 실적이구나. 누가 실적을 계속 유지할까? 이게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드림에 투자하기보다는 네. 대세 상승장일 때는 오히려 드림에 투자하는 게 적정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처럼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실적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 피봇 론이 부상할 때 네. 그런 지점에는 또 갑자기 시장에서 돈을 주식시장으로 몰아와도 되겠구나 하는 돈의 이동이 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때는 또 지금 22년 끝자락이나 23년 초처럼 그런 반등세 말고 좀 강한 반등세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 수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23년은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고요. 네. 만에 하나 그런 이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 때 그거는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23년 하반기에는 이제 통화 정책이 좀 달라질 것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게 뭐 아까 이제 조건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죠.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이제 2%대로 나오면 금리 인하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건 네. 이제 조건부로 우리가 계속해서 와치를 좀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23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주식 시장의 성격이 뭐 유동성 장세로 바뀔 것이다라고 아직은 단언하기는 네. 어려운 상황이. 유동성 장세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악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상황이 22년 그러니까 2020년이나 2008년 그 당시에는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규모 금리 인하였죠. 돈을 빨리 풀었죠. 빅스텝의 금리 인하였단 네, 말이에요. 쉽게 네, 말하면. 네. 제로 금리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제로 금리까지 오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23년은요. 네. 왜냐하면 아직 물가 안 잡힌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뭔가 으쌰으쌰 하자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심리를 자극해서 경기를 좀 진작시켜 보기 위한 그런 액션은 단행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 거의 잡을 뻔하다가 영원히 놓치는 그런 일을 범하면 안 되거든요. 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금리 인하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게 이제 시장에 상당한 기운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금리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리를 건드는 이슈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폭이나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올리나 이 심리를 자극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3%대 기준금리는 유노멀이 되는 거예요. 야. 그게 견디기 힘들고 이건 아니에요. 이 투자 시장에서는 네네네. 그건 이제 뉴노멀인 거고 거기서 또 떨어진대. 그러니까 이제 뉴노멀로서 받아들이니까 기회가 오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미국의 기준금리 한 4.5% 정도는 주식시장이 또 다 선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고.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투자가 어려운 거기는 한데, 네. 그래서 2023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이게 정석이기는 한데 네. 계속해서 실적을 찾는 네. 한 해가 돼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 실적을 유지할 기업이 누굴까를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20년에 테슬라가 올해 실적이 좋을 거야 하고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래에 이 시장을 다 잡아갈 거야. 미래를 리드해 나갈 거야. 자동차 산업의 구조를 완전히 테슬라가 바꿔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드림에 투자하는 방식이었죠. 네. 근데 이제 초점은 뭐냐면 23년에는 이 기업이 과연 다음 분기 실적이 괜찮을까? 실적 발표가 괜찮을까? 어떤 기업이 실적 발표가 지난 분기보다 나을까? 이런 게 관전 포인트라는 거.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마저도 이제는 실적, 네. 인도량,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전망 네. 여기 이제 주가가 맞습니다. 좌우되는 이제 흐름으로 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체감이 아마 되실 겁니다. 예. 이제 부동산 남았습니다. 네. 요게 지금 이제 제일 걱정입니다. 네. 제일 골치고 물론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에게는 이제 기회를 노리면 이제 되는 네. 차원이기는 한데 네. 시장 전반적으로 너무 침체가 돼 있다 보니까 네.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언제 어떻게 깨어날까? 네. 언제까지 버텨야 할까? 음.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다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예. 갖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고 네. 안 갖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실 겁니다. 23년은 기본적으로 주택 매수 시점은 찾아오기 어렵다. 어유. 이렇게 전제를 까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값 상승률, 저는 이제 이 기준이 역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입니다. 이 값이 현재 녹화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0.4% 네. 주간 단위로 네. 지난주보다 0.4% 빠진 거예요. 네, 그렇죠. 물론 또 역시 이 영상을 보실 때 우리 동네는 10% 빠졌는데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럼 10% 정도 빠진 그 지역이 있다면 결국 그 지역 빼고 나머지 지역은 오른 지역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말 그대로 이제 평균 데이터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거시 지표를 나랑 실감이 안 돼, 이거 잘못된 지표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지역은 전혀 관련이 없, 우리 지역은 아직도 오르는데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반영된 이 평균값이라고 한다면 이 집을 제외해놓고 생각해 보면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평균치에 해당되는 거시 지표를 좀 이해해 나가시면 좀 네.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네. 그러면 일단 이게 주간 단위로 0.3, 0.4%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의 금리보다 23년 1분기의 금리가 더 높을 겁니다. 시중 금리가. 네. 그러면 대출 금리가 더 높아져요. 올해 대출 금리 끝자락 상단이 약 한 8, 9%를 찍을 거예요. 주택 담보 대출이요? 네. 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6% 정도 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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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8 상단이요, 상단. 네, 네,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평균선이 6% 정도 와 있는데 네. 이 값이 뭐 7%에 근접하게 갈 텐데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단 정도는 8, 9%를 찍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담보대출 일으켜서 집 사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근데 이 금리가 아무래도 23년 1, 2분기까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기준금리는 올라가니까. 네. 물론 이게 선반영되는 시중금리가 선반영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올라갔다가 먼저 떨어지기도 그럴 수도 하는데 있어요.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나 먼저 올라갔다 먼저 떨어질지라도 네. 23년 상반기에 기준금리 레벨이 저금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시중금리가. 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더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23년 상반기에 지금도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가격 전망 CSI 네. 한국은행 지표 이 값이 역사상 저점이에요. 음. 그리고 매월 이 값이 역사상 저점을 갱신하면서 떨어집니다. 근데 이 값은 저는 개인적으로 23년 1분기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더 얼어붙는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얼어붙는 와중에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매도자나 또 다주택자 혹은 갭 투자자 마찬가지 네. 매도할 의사가 있는 이런 계층들은 계속 이자 부담이 쌓이니까 갖고 있기가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요. 네. 심지어 버티기가 더 힘든 사람들은 부채 규모가 자산 가치보다 커졌을 때, 예. 자산 가치가 줄어드니까 그 부채 규모가 커졌을 때 이런 것을 이제 가계부채 시장 진단할 때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이런 계층은 버티기 힘든 사람. 이 고위험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자산을 매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경매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낙찰이 안 되죠. 낙찰가가 떨어지고 네. 낙찰률도 떨어지고 네. 유찰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22년 끝자락이요. 그리고 23년 상반기의 모습은 더 추가적인 조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머저리티에 해당되는 국면이 아니에요. 다수가 인정하는 조정세가 아니에요. 가장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아직 거래가가 다 전반적으로 반영된 게 아니다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몇 개의 급매물만 가격에 반영된 것뿐이다. 몇 개만 소화가 되면서 호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상황. 안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보는 사람. 아니 그 반대죠. 네. 몇 개의 매물만 갖고 급매가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게 가격을 리드합니다. 네.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가격을 떨어뜨려야 내가 집이 팔릴 수 있겠구나. 그렇죠. 거래가 안 되거나 아니면 거래가 되려면 떨어뜨려야 팔리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가격이 조정되는 초입에 해당되는 국면의 통계적 특성을 가지고 몇 개 거래되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아직 떨어진 거 아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해석이. 오히려 조정 국면의 초입에 발생하는 그런 통계적 특성이에요. 통계학적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23년 상반기에는 더 조정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달리는데 엇갈려요. 왜 엇갈리냐면 주식 시장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훨씬 빠르죠. 먼저 반등하는 거고요. 네, 부동산 시장은 동행하죠. 그렇죠. 금리의 고점에서 조정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률이 제가 보기에는 23년 1, 2분기에 더 떨어져서 거의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1%에 가깝게 이렇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 채널에 와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 조정 받았으면 이제 사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그렇게 누구나 그런 질문하세요. 고민할 만하죠. 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야기되는 게 부동산 조정 국면에 초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중반부는 그게 거의 머저리티가 됐을 때예요. 그게 결국 23년 2분기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대세적으로 다 반영이 돼야만 그게 이제 23년 2분기 정도까지로 보시는 거고. 그리고 하락률이 마이너스 1%로 계속 떨어지다가 예.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갑자기 플러스 이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폭을 또 줄여가면서 움직입니다. 네네네. 이게 경과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통계학적 제가 아무것도 안 보고 통계만 봤을 때도 네. 이게 다시 이만큼 떨어졌으면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그냥 차곡차곡 올라가는 과정, 그 여정만 보더라도 3, 4개월 걸려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23년 연내에는 내 집 마련의 시점이 거의 안 올 수 있습니다. 뭐 온다 하더라도 아마 23년 끝자락이죠, 또 끝자락 그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조정률이 다시 마이너스 0.12 정도 왔을 때 네네네네. 플러스로 전환되기 직전의 상태 그때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가담하셔도 늦지 않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전제 있죠. 네. 피벗 네. 가능성이 부상되는 2023년 8월쯤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위해서 목표 물가치를 좀 올려야 된다라는 여론이 돌거나 학제 간의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그런 보고서를 내거나 네. 거의 인접한 거예요. 예, 그게. 예, 예. 이 수순이 이러니까 그렇죠. 그 지점에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현금을 장전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년 1, 2분기 때 상업용 건물, 네. 상가 공실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공실률이.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시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집중하는 이 돈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피봇론이 부상할 때. 아. 그리고 여러분 매수자 입장에서도 금리 이제 인하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슬슬 때가 왔나 보다. 나 이제 매수 시점 왔나 보다. 더 기다리다가 또 시점 놓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맞물리는 시점이 또 역시 23년 중반인 거죠. 네. 그 지점부터는 그런 면에서 집값 조정률이 이제 상쇄됩니다. 플러스를 향해서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그런 지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런 지점에 기다리다 못해서 네. 부동산 정책 기조조차도 네. 매우 완화적으로 규제 완화적으로 더 한 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 급반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들을 여러분 그림 그리고 계셨다가 어떤 시나리오들이 전개된다, 실제 나타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일이지 지금 우리 동네 뭐가 조정이 되고 4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살 시점 아닙니까? 이렇게 접근하시기에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격만 볼 게 아니라 그 가격을 움직이는 그 배경 요인들이 너무 어떻게 정확하십니다. 달라지는지 너무 같이 정확하십니다. 금리, 규제, 그렇죠. 다 같이 그렇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23년까지는 뭐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는 23년까지는 아직은 터널의 끝이 좀 보이지 않는 네. 요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 열심히 해야겠네요. 저도 네.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 네. 홍사원의 경제쇼에 예. 나가서 벌써 여름입니다. 네. 고금리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할 때 네네네. 고금리 시대가 그렇게까지 안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오히려
소득 중심의 사회가 올 수 있다. 음. 왜냐하면 자산 시장은 좀 녹록치 않고 왜냐하면 금리가 중력처럼 이렇게 끌어내리는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네, 네. 계속 끌어내리는 역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예전 우리가 태어나기 전 단계 네. 그때 뭐 10% 저축금리였을 때 네. 그때는 그냥 일 열심히 해서 저축하는 게 답이었어요. 간혹 가다가 뭐 주식 투자해서 얼마 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왜? 네, 네, 네. 은행 금리가 10%인데 굳이 10% 벌려고 주식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고금리의 시대는 상대적으로 노동을 더 유인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열심히 일하고 또 저축하고 그리고 시점을 좀 판단해서 그때 적극적으로 또 뛰어드는 그런 준비하시는 시점 맞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 열심히 모아서 또 다음번 자산 투자의 기회도 노릴 수 있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내가 준비돼 있어야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와이스트릿과 계속해서 또 함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꼭 남겨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으신 거죠? 아, 네, 제가 지금 어제 촬영 일자로 네, 우리 월드컵 경기가 있었고 예, 16강. 예, 그리고 오늘 아침 마침 그 조찬 강연까지 겹쳐가지고 제가 거의 잠을 못 잔 상태로 와서 상태가 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메시지는 어쩌면 제가 이 책에서도 강조했었는데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성과를 낸다. 비머네스크라는 그 이야기로 이 책을 마무리를 했는데 네. 오늘 최악의 컨디션이지만 어쩌면 최선의 컨디션으로 여러분께 전달하는 메시지만큼은 드릴 수 있는 날이 아니었나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합니다. 너무 좋은 진행으로. 아니 근데 이걸 이렇게 승화를 하시네. 지금 컨디션 안 좋으신 거를 야, 네. 이렇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네, 그러니까 사실 컨디션 안 좋을 때 뭔가 일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오늘 김광석 교수님이 이 안 좋은 컨디션 속에서 보여주셨네요. 네, 네,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